쓰리스타 엄마를 둔 한 여성이 군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군인 상관에 의해 네 애미는 뭐하냐는 폭언을 듣자 참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 중장 이서연.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최초의 여성 보병 소위,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군단장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지상작전 사령부를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그녀의 어깨에 박힌 3개의 별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영광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그녀의 외동딸 강유라에게 그 별은 벗어나고 싶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부사관이라니. 다시 한번 말해보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관 공관의 서재. 묵직한 원목 책상 너머로 이서연 중장이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군복이 아닌 단아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장을 꿰뚫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겠습니다. 강유라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정치외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선언이었다. 이유를 듣고 싶구나. 어머니의 딸이 아닌 저 강유라로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장교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숨쉬는 부사관이 되어 제 힘으로 제 길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삶은 이서연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했다. 모두가 그녀의 배경을 보고 미래를 예단했고 그녀가 이룬 모든 성과는 어머니의 후광 덕분이라 수군거렸다. 그 시선이 싫었다.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싶었다. 이서연 중장은 한동안 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딸의 고집과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생리 그 혹독한 현실을 알기에 딸의 선택을 쉬이 허락할 수 없었다. 유라야.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 특히 여군에게 그리고 부사관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곳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부조리와 시련이 있을 거다. 내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너는 평범한 훈련병이 될 수 없어. 그게 특혜든 혹은 역차별이든. 그래서 제 신분을 숨길 겁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강유라라는 이름 석자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본 이서연 중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 또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한 명의 군인으로서 존중해줘야 할 결심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녀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내 신분을 밝히지 마라.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한 약속 끝까지 지켜라. 하지만 만약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그때는 나를 찾아라. 그게 어미로서 내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렇게 강유라는 자신의 모든 배경을 지우고 평범한 지원자로 위장했다. 최종 면접에서 그녀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고 둘러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강인한 눈빛을 인상 깊게 본 면접관은 그녀에게 합격 통지를 보냈다. 며칠 후 강유라는 검은 스포츠 가방 하나를 맨 채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육군 부사관학교 정문 앞에 섰다.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대한 문구가 그녀를 맞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거대한 그림자를 등지고 마침내 자신만의 태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입소 절차를 밟고 생활관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각기 다른 꿈과 사연을 안고 온 동기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유라는 조용히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며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나 형이 직업 군인이라는 동기,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왔다는 동기, 그저 군대가 좋아서 왔다는 동기. 그 누구도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 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삼성 장군의 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 모두 주목.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슬 퍼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 부사관 DI 계급장을 단 중사 한 명이 몽둥이처럼 보이는 지휘봉을 들고 서 있었다. 지금부터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다. 육군 부사관 후보생이다. 내 말은 곧 법이고 내 지시는 하늘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터져 나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아직 군기가 잡히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훈련 부사관은 매서운 눈으로 후보생들을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독 한 곳에 오래 머물렀다. 바로 강유라였다. 다른 후보생들처럼 어수룩하거나 긴장한 기색 없이 너무나도 차분하고 고요한 눈빛. 그 눈빛이 훈련 부사관의 심기를 건드렸다. 거기 너. 관등 성명. 후보생 번호 134번 강유라. 목소리 봐라. 밥은 먹고 다니냐? 다시. 후보생 번호 134번. 강유라. 유라는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훈련 부사관은 만족하지 못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 강유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익산 부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새벽 5시 기상부터 밤 10시 소등까지 단 1분의 쉼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흙먼지 속을 구르고 빗속을 달리며 유라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졌지만 정신을 갉아먹는 고통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교육 중대장 백도의 대위가 있었다. 얼음마녀. 후보생들이 등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별명이었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칼날 같은 말투를 가진 그녀는 후보생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유독 강유라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첫 제식 훈련 시간. 백대위는 보란듯이 유라를 대열 가장 앞으로 불러냈다. 134번 후보생. 동작이 아주 우아하구나. 발레라도 배웠나? 비꼬는 말투에 동기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웃음이 나와? 내 동기들은 지금 내 어설픈 동작 때문에 몇 시간째 땡볕 아래 서 있다. 너 하나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인가? 내 부모는 뭘 가르쳤기에 이렇게 이기적이지? 네 애미는 뭐하는 사람이냐? 순간 유라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인 중 한 명인 어머니. 그 이름을 차마 더럽힐 수 없었다. 유라는 입소 면접 때 했던 거짓말을 반복했다.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편찮으셔서 시골에 계십니다. 식당. 그깟 밥이나 파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러니 딸내미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눈빛은 또 왜 그래? 반항하는 건가? 백도의 대위의 폭언은 칼날이 되어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단순히 고된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가혹행위였다. 하지만 유라는 저항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와의 약속도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텨낼 뿐이었다. 백도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134번 후보생. 내 관물대 상태가 불량이더구나.
오늘 저녁 전 후보생은 관물대 정리를 다시 하도록. 내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잔다. 134번 후보생. 내 총기 수입 상태가 엉망이다. 전 후보생 총기 들고 연병장으로 집합. 내 동기가 정신 차릴 때까지 총구 앞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모든 잘못은 유라의 몫이 되었고 그 책임은 모두에게 전가됐다. 강유라 때문에라는 수군거림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유라를 동정하던 동기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된 훈련 속에서 연대 책임이라는 족쇄는 동료애를 좀먹고 미움을 키웠다. 유일하게 유라에게 말을 걸어주던 동기 김지은마저 어느 날부터 그녀를 피했다. 쉬는 시간 화장실 구석에서 지은이 다른 동기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나도 유라 걔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우리까지 찍히겠어. 백대위 눈밖에 나면 임관이고 뭐고 끝장이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상책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라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데.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순간 백도의 대위는 물론이고 교장까지 달려와 그녀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수십 번, 수백 번 유혹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한 약속, 끝까지 지켜라. 유라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시련이 아니었던가. 배경도 이름도 없이 오직 나로서 부딪히는 진짜 세상. 그래,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 이 지옥 속에서 기어코 살아남아 증명해 보이겠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벼려지는 강철처럼.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얼음마녀 백도희는 그녀를 부러뜨리기 위해 더욱 잔혹한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옥 같던 훈련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임관을 앞둔 마지막 관문인 종합야전훈련이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산속에서 수경하며 실제 전장과 같은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고강도 훈련이었다. 후보생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이것만 넘으면 꿈에 그리던 하사 계급장을 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다. 훈련의 총지휘는 당연히 백도희 대위가 맡았다.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서 낙오하는 자는 임관할 자격이 없다. 특히 개인 행동으로 팀에 피해를 주는 자는 가차없이 퇴교 조치하겠다. 명심해라. 여기는 전쟁터고 너희는 하나의 부품이다. 부품은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백대위는 유라를 쏘아보며 말을 맺었다. 그 경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훈련 둘째 날 가장 험준한 산악 행군 코스에서 결국 사달이 났다. 쏟아지는 폭우로 땅은 진흙탕이 되었고 가파른 경사면은 미끄러웠다. 대열 후미에서 힘겹게 따라오던 김지은이 발을 헛디디며 비명과 함께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악!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무에 부딪혀 멈춰 선 지은은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다리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골절이 분명했다. 꼼짝 마. 대열 유지해. 백도의 대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의무병이 올 때까지 누구도 위치를 이탈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하지만 의무병은 최후미에 있었고 무전기 상태도 좋지 않았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지은의 신음소리는 잦아들고 있었다. 저체온증과 과다출혈. 유라는 직감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싸웠다. 명령 불복종은 즉시 퇴교 사유다.
그토록 견뎌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눈앞에서 동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안 돼.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명령 불복종입니다. 후보생 강유라. 뒤에서 동기들이 외쳤지만 유라는 배낭에서 압박붕대와 부목으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챙겨 들고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지은아, 정신 차려. 지은의 의식은 희미했다. 유라는 대학 시절 응급처치 동아리에서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했다.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개방성 골절이었다. 신속하게 지혈점을 압박하고 조심스럽게 부목을 대어 다리를 고정했다. 그녀의 손길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고 능숙했다. 그때 분노로 이글거리는 백도의 대위가 경사면 위에서 소리쳤다. 거기 너 134번. 당장 멈추지 못해. 유라는 응급처치를 마친 후에야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백대위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보고 드립니다. 환자 응급처치 완료했습니다. 이송이 시급합니다. 그 순간 유라의 눈빛에서 백도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기백을 보았다.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을 압도하는 듯한 강렬한 빛.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었다. 훈련은 중단되었고 지은은 긴급 후송되었다. 의무관은 조금만 늦었어도 신경 손상으로 평생 다리를 절 뻔했다며 유라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지은의 다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사관학교로 복귀한 유라를 기다린 것은 칭찬이 아닌 징계위원회였다. 백도의 대위는 유라를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동료를 위험에 빠뜨린 통제 불능 후보생으로 몰아붙였다. 후보생 강유라. 너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복종을 저버렸다. 너 같은 이기적인 돌출 행동은 전장에서 아군 전체를 위협하는 적보다 더 위험한 짓이야.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자진 퇴교서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명예 퇴교 조치와 함께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거다. 징계위원회실. 교장과 훈육관들 그리고 백도의 대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유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때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그때는 나를 찾아라.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잦은 퇴교서를 밀어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퇴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백도의 대위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저는 사람을 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내쫓는다면 저는 이 부조리를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네 애미가 식당이라도 팔아서 변호사라도 사준대? 백도희가 다시 한번 유라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 순간 유라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졌다. 제 어머니.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는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 이서연 중장이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폭소가 터져 나왔다. 가장 크게 웃은 것은 백도의 대위였다. 이제 하다 정신까지 나갔구나. 지가 삼성 장군 딸이야? 야, 내가 보기엔 너는 군인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겠다. 피해망상에 과대망상까지. 아주 종합병원이네. 교장과 훈육관들도 혀를 차며 유라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할 뿐이었다. 여봐라. 당장 저 후보생 끌어내. 의무실에 격리 조치하고 정신과 군의관 호출해.
백도의 대위의 명령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유라의 양팔을 붙잡았다. 유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발.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질질 끌려나가며 유라의 눈에 비친 것은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백도희 대위의 얼굴이었다. 암흑 같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이제 그녀는 명령 불복 종자의 정신 이상자라는 끔찍한 낙인까지 찍히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경기도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 이서연 중장의 집무실에 다급한 보고 하나가 올라왔다. 익산 부사관학교의 한 의무병이 공중전화로 제보한 익명의 전화. 자신의 딸 강유라 후보생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사와 현재 격리 조치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보고를 듣는 이서연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독한 냉기와 전장을 얼려버릴 듯한 분노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헬기 준비해. 행선지는 익산이다. 세 개의 별이 마침내 폭풍의 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유라가 끌려간 의무실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빗소리와 이따금씩 복도를 오가는 군홧발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침상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명령 불복종 정신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그녀의 꿈과 명예는 진흙탕에 처박혔다. 어머니, 제가 틀렸던 걸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맹세는 결국 오만이었을까? 거대한 절망이 심장을 쇠사슬처럼 옭아매는 순간이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까 유라의 응급처치를 칭찬했던 군의관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 후보생,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당신이 옳았다는 건 내가 압니다. 하지만 여긴 어쩔 수가 없는 곳이라.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 작은 위로가 오히려 유라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시각 익산 부사관학교 상공의 대한민국 육군의 그 어떤 헬기보다도 불길하고 위압적인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휘 통제용으로 개조된 검은색 기동 헬기였다. 평시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전시의 사령부를 이동시키거나 최고 위급 지휘관을 실어 나르는 존재. 헬기는 지정된 헬리패드를 무시하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을 강행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와 빗물을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사방을 때렸다. 당직 사령을 서던 장교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도대체 어떤 미친 조종사가 육군 교육기관의 심장부에 이따위 난폭한 착륙을 하는 것인가? 헬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를 배경으로 빗방울이 닿는 족족 튕겨나갈 듯한 위험을 두른 전투복 차림의 군인.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임을 증명하는 세 개의 별 3스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서연 중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연병장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보고를 받고 뛰쳐나온 부사관 학교장 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관의 예고 없는 방문, 그것도 이런 식의 등장은 단순한 순시가 아님을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다. 충, 성, 사령관님 어인일로. 학교장이 경례를 붙이며 다가왔지만 이서연 중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다른 장교들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딸이 어디에 있지? 네. 사령관님 따님이라니요? 학교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되물었다.
그 순간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복도를 걷던 백도희 대위가 소란을 듣고 연병장으로 나왔다. 그녀는 헬기와 이서연 중장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상황 파악을 끝내고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판단했다. 최고 지휘관에게 이번 일탈 후보생 건을 직접 보고하고 자신의 단호한 조치를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였다. 백도희는 당당한 걸음으로 이서연 중장 앞으로 다가와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교육중대장 대위 백도희입니다. 사령관님께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서연 중장은 고개를 돌려 백도희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내가 백도희 대위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 딸에게 폭언을 하고 동기를 구한 행동을 문제 삼아 퇴교를 강요한 자가 이서연 중장은 한 걸음 백도희에게 다가갔다. 내 딸의 명예에 정신 이상이라는 낙인을 찍은 자가 바로 너인가? 백도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딸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유라의 차분한 눈빛, 굴하지 않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 절규처럼 외쳤던 말. 제 어머니는 지상작전 사령관 이서연 중장이십니다. 백도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서연 중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얼려버렸다. 대답해보아라, 대위. 네 애미는 대체 뭘 가르쳤기에 군인의 명예와 생명을 그따위로 짓밟는 법을 배웠지? 강유라에게 던졌던 모욕이 수백 배의 무게가 실린 비수가 되어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와 박혔다. 백도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터져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훈육관이 간신히 부축했다. 그녀가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자존심과 오만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이서연 중장은 더 이상 백도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장을 향해 돌아섰다. 당장 내 딸을 데려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교들이 의무실로 달려갔다. 잠시 후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온 강유라는 연병장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다. 폭우 속 헬기를 등지고 서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는 백도희 대위와 학교 간부들. 현실감이 없었다. 이서연 중장은 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흙과 땀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철 같던 지휘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어미의 고통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유라를 안아주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딸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조용히 털어주었다. 그 무심한 듯한 손길 하나에 모든 위로와 미안함,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고생했다, 내 딸. 그 한마디에 강유라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이서연 중장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돌아서서 공포에 질린 학교 간부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육군 부사관학교에 대한 지상작전 사령부 감찰실에 특별 감찰을 명한다. 이 썩어 빠진 곳의 뿌리부터 모조리 뽑아낼 것이다. 한 명도 예외는 없다. 그녀는 유라를 데리고 헬기에 올랐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다시 떠오르자 아래로 혼돈에 빠진 부사관 학교의 전경이 보였다. 그 중심에는 넋이 나간 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백도희 대위의 초라한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제 유라에게는 자네를 수습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용인 공관으로 돌아오는 헬기 안 모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유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드는 것은 일종의 패배감이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했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력이 동원되고서야 상황은 끝이 났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원했던 증명일까? 그때 이서연 중장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유라야. 이서연 중장은 딸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훈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이었다. 군인은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고립된 보병은 가장 먼저 죽는다.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확한 좌표를 찍어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군인이다. 너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조리 앞에서 정확하게 나를 불렀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전술적 판단이었다. 어머니의 말은 유라의 마음속 응어리를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패배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이 가슴에 새겨졌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간 익산 부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뒤집혔다. 지상작전 사령부 감찰실 소속의 날카로운 장교들이 들이닥쳐 서류철 하나, 창고 구석 하나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백도의 대위의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 행위에 시달렸던 다른 후보생들의 익명 제보가 쏟아져 나왔다. 김지은 역시 자신의 다리를 구해준 유라가 겪었던 부당함을 눈물로 증언했다. 결과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백도의 대위는 직위 해제는 물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부사관 학교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다른 관련 간부들 역시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군 전체에 알려지며 구시대적 병영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서연 중장은 유라를 불렀다. 이제 그만두어도 좋다. 내가 원한다면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다. 그럴 자격 충분히 있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제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부사관으로 임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과 함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확인한 이서연 중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폭풍을 겪고 난 딸은 더 이상 그림자를 피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강인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임관식이 열렸다. 힘든 훈련을 모두 이겨낸 후보생들이 빛나는 하사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강유라는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고 대표로 임관 선서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단상 아래 가족석에서 이서연 중장은 계급장을 모두 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딸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임관식이 끝나고 동기들이 유라에게 몰려왔다.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배경을 알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외나 거리낌이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존경과 동료애만이 가득했다. 목발을 짚고 나타난 김지은은 유라를 와락 껴안으며 울먹였다. 고마워, 유라야. 그리고 미안했어. 너 덕분에 나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 이제 남은 것은 자대 배치였다. 모두가 강유라 하사가 지상작전 사령부 직할의 편한 부대나 적어도 후방의 지원부대로 갈 것이라 예상했다. 수석 졸업생에게는 부대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치 결과가 발표되자 모두가 경악했다. 하사 강유라 보직 분대장. 전속부대 강원도 철원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 철원.
휴전선 155마일 중에서도 가장 긴장감이 높고 겨울이면 살을 애는 추위가 몰아치는 최전방. 그 중에서도 적과 가장 가까이서 눈을 맞대야 하는 수색대대. 군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힘들고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모두의 충격적인 시선 속에서 강유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명령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 배경을 가졌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후 하사 강유라는 더플백을 메고 강원도 철원의 부대 앞에 내렸다. 살갗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녹슨 철조망이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어머니의 별빛이 닿지 않는 또 다른 세계. 그녀는 새로운 전장에서 또 다른 종류의 벽에 부딪히게 될 운명이었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명성 그대로였다. 대지에 내리꽂히는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에 가까웠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강유라 하사가 전입한 5사단 수색대대 막사는 한눈에 봐도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새어들어왔다. 이곳은 익산의 규율 잡힌 부사관 학교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기보다 실전에 맞춰 닳고 달아 있었다. 그리고 이 낡고 거친 요새에는 그곳만의 왕이 존재했다. 신임 하사 왔나? 이리 와서 인사 한번 박아봐. 생활관 한가운데서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채 병사들과 껄껄거리며 웃고 있던 한 상사. 그의 이름은 김태식이었다. 30 후반의 나이, 햇볕과 초연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굵은 목과 다부진 체격. 그는 이 부대에서만 15년을 보낸 터줏대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비무장지대 DMZ에서 벌어진 작은 교전에서 홀로 적군을 막아낸 무용담은 이미 신화가 되어 있었다. 충성. 금일부로 분대장 보직을 명받은 하사 강유라입니다. 유라는 FM 그대로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김태식 상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도 환영의 기색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강유라. 계집의 이름이네. 즉, 요즘은 별별 것들이 다 수색대대로 다 기어들어와. 야, 너. 책상 물림이지? 부사관 학교에서 수석했다며? 여긴 말이야 책에 쓰인 대로 굴러가는 데가 아니야. 알겠냐? 알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긴 뭘 가르쳐. 알아서 보고 배워. 여긴 학교가 아니라 전쟁터니까. 괜히 어설프게 나대면서 분대원들 잡을 생각 말고 찌그러져서 사고나 치지 마. 그것이 첫 만남이었다. 백도의 대위가 노골적인 악의와 가학성으로 사람을 괴롭혔다면 김태식 상사는 뿌리 깊은 불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존재였다. 그는 유라를 전투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짐 덩어리 같은 여군 간부로 규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DMZ 매복 작전을 앞두고 유라는 자신의 분대원들의 장비를 꼼꼼히 점검했다. 한 병사의 방탄 헬멧 턱끈이 낡아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이병, 턱끈 상태가 왜 이래? 이러다 작전 중에 벗겨지면 어쩌려고. 당장 보급계에 가서 새 걸로 교체해와. 저 분대장님. 괜찮습니다. 다들 그냥 이렇게 씁니다. 안 괜찮아. 규정은 멋으로 있는 게 아니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어서. 유라의 단호한 말에 김이병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김태식 상사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야, 신참.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야. 우리 땐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대충 묻고 들어가는 거야. 깡으로 버티는 거라고 깡으로. 상사님.
규정은 수많은 선배님들의 피로 쓰인 것입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라의 반박에 김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감히 신참 하사가 그것도 여군이 자신의 방식에 토를 단 것이다. 하, 인연 봐라. 책에서 배운 대로 아주 주둥이는 살았네. 야, 강하사.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여긴 내가 배운 대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지. 내 방식이 곧 이곳의 규정이야. 괜히 분대원들 들쑤시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 김태식은 김이병의 어깨를 툭 치며 다시 앉혔다. 유라는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공개적으로 상사에게 더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몰래 자신의 예비 턱끈을 김이병의 헬멧에 교체해 주었다. 이런 식의 충돌은 계속되었다. 유라는 정해진 순찰로와 시간을 정확히 지킬 것을 강조했지만 김태식은 적들은 우리가 다니는 길목을 훤히 알고 있다며 변칙적인 기동을 선호했다. 유라는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려 했지만 김태식은 빠져가지고라며 불필요한 작업을 지시하기 일쑤였다. 유라는 또다시 고립되었다. 병사들은 그녀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대의 실세인 김태식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그녀의 편을 들지 못했다. 다른 간부들 역시 원래 그런 분이라며 유라에게 참으라고 할 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경계 근무를 서던 유라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태식의 목소리를 들었다. 거기 강하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그러다 고라니 그림자만 보고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싸는 거 아니냐?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쯧쯧. 무전망을 통해 들려오는 조롱에 분대원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익산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의 유라는 그때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부당함에 홀로 고통받는 후보생이 아니었다. 어깨에 계급장을 단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수신 양호. 전방 이상 무. 상사님, 사적인 농담은 사적인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작전 중인 공식 통신망입니다. 순간 무전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태식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라는 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유라는 깨달았다. 이곳 철원에서 이 강철 같은 요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후광도 책에 나온 규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해야만 했다. 자신의 방식이 단순히 옳은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살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와 김태식 상사 신념이 다른 두 군인의 위험한 동거. 이 첨예한 대립은 머지않아 실제 상황 속에서 누가 옳은지를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일 터였다. 강유라 하사의 차가운 응수는 철원 수색대대 통신망에 수초간의 정적을 가져왔다. 그 정적 속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어렴풋한 통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부대의 절대자였던 김태식 상사의 권위에 갓 전입 온 신참 하사가 정면으로 흠집을 낸 순간이었다. 경계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예상대로 싸늘했다. 김태식 상사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 흐르는 냉기는 막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부사관들을 불러 모아보란 듯이 유라를 제외한 채 작전 회의를 빙자한 잡담을 나누었다. 유라의 분대원들조차 그녀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또다시 투명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익산에서의 고립이 일방적인 괴롭힘에 의한 것이었다면 철원에서의 고립은 신념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라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분대원들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했다. 낡은 방탄 헬멧 턱끈을 사비로 사서 전원에게 교체해 주었고 행정반에 끈질기게 요청하여 구멍난 동계 방한 장갑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꿨다. 그녀는 병사들을 부품이 아닌 사람으로 대했다. 개인의 고충을 들어주고 휴식 시간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훈련 역시 목적 없는 얼차려가 아닌 실질적인 전투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대장님, 오늘 사격 훈련 때 제 자세가 계속 불안정한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녀를 멀리하던 김이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헬멧끈을 몰래 바꿔준 것을 알고 있었다. 유라는 반갑게 그를 맞으며 호흡법부터 견착 자세까지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며칠 후 김이병의 사격 점수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라의 분대원들은 점차 그녀를 신뢰하고 따랐다. 그들은 유라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으며 그녀의 규정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유라의 분대는 대대에서 가장 장비 상태가 좋고 가장 사고율이 낮으며 가장 사기가 높은 분대가 되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김태식 상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갈등은 대대의 중요한 현안 앞에서 폭발했다. 어느 날 아침 첩보 하나가 내려왔다. 비무장지대 내 특정 지역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중대장인 젊은 대위는 즉시 간부들을 소집했다. 김 상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험이 많으시니 한 말씀 해주시죠. 중대장은 실질적인 지휘권을 김태식에게 넘기다시피 했다. 김태식은 지도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는 떠보기식 기만 전술입니다. 뻔한 패턴이죠. 우리가 여기에 병력을 집중하면 분명 다른 쪽에서 허점을 노릴 겁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평소대로 경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때 유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중대장님,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김태식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굳어졌다. 강하사, 또 무슨 책에 나온 소리 하려고? 책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유라는 자신이 밤새 분석한 자료를 내밀었다. 최근 3개월간 적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시간, 빈도, 위치 모든 면에서 과거의 기만 전술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 떠보기가 아니라 특정 목표 지점에 대한 사전 정찰 및 침투로 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특히 야간 감시가 취약한 7번 초소 부근의 열상 감시 장비 TOD를 즉시 보강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중대장은 관록의 김태식과 패기 넘치는 신참 하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안전한 쪽을 택했다. 강 하사의 분석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실전 경험을 무시할 순 없지. 일단은 김 상사님 의견대로 현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강 하사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도록.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유라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7번 초소 부근 TOD 사각지대 발생 및 적 특이 동향에 따른 긴급 장비 보강 요청. 그녀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책임을 서류로 남겨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것이 그녀가 배운 규정의 힘이었다. 그날 밤 마치 유라의 불길한 예고에 화답이라도 하듯 철원 일대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우윳빛 안개는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고장난 채 방치된 7번 초소의 TOD, 묵살당한 경고 그리고 안개.
최악의 시나리오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다. 막사 한편에서 조용히 자신의 전투 조끼를 점검하는 유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철책을 기어 넘어와 막사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다. 시계는 0에 가까웠고 소리마저 안개에 먹혀들어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유라의 분대는 DMZ 내부의 매복조로 투입되었다. 전원,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밤은 느낌이 안 좋다. 출발 직전 유라는 분대원들의 탄창과 통신 장비를 직접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비장한 표정에 분대원들도 덩달아 긴장했다. 그들은 이미 분대장의 판단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매복 지점에 도착한 후 유라는 규정된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 안개 속에서도 최대한의 방어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분대원들을 재배치했다. 김태식 상사라면 쓸데없는 짓이라며 비웃었을 행동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을 넘긴 시각. 모두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때였다. 치직 퍽. 고요를 깨고 7번 초소 방향에서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철책이 절단되는 소리였다. 유라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콱콱쾅. 그 직후 7번 초소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3번 초소 근처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였다. 동시에 부대 통신망이 비명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3번 초소. 3번 초소 인근에서 적 출현 및 교전 발생.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직 사령을 서고 있던 김태식 상사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찢고 들어왔다.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3번이 진짜였다. 전 병력 즉시 3번 초소로 이동하여 적을 경멸하라. 5분 내로 상황 종료시킨다. 경험에 근거한 그의 판단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력들이 우왕좌왕하며 3번 초소 방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매복 지점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유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아니다. 너무 전형적이다. 3번 초소의 교전은 너무 요란하고 과시적이었다. 반면 맨 처음 들었던 7번 초소의 철책 절단음은 너무나 은밀하고 조용했다. 양동작전이다. 3번 초소에서 큰 소란을 피워 모든 시선과 병력을 그쪽으로 집중시킨 뒤 진짜 목표인 7번 초소에 뚫린 구멍으로 침투하거나 빠져나가려는 속셈이다. 김태식의 경험이 오히려 적의 함정에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분대장님, 우리도 3번 초소로 지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분대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초단위로 격돌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지금 김태식 상사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전시명령 불복종.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부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익산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동기를 구하기 위해 규정을 어겼던 그 순간. 유라는 결심했다.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여기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대 통신망으로 전환하여 단호하게 명령했다. 현재 시각부로 상급 부대 명령을 일시 보류한다. 우리의 목표는 3번이 아닌 7번 초소다. 7번 초소 철책에 뚫린 지점이 적의 진짜 침투로다. 지금부터 우리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섬멸한다. 이것은 분대장인 나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작전이다. 분대원들은 잠시 동요했지만 이내 유라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유라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7번 초소 방향의 길목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L자형 매복 진지였다. 김태식 상사가 그토록 비웃었던 책에나 나오는 전술. 잠시 후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3번 초소에서 성공적으로 아군의 시선을 끌었다고 판단한 북한군 침투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퇴로가 완벽하게 비어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유유히 7번 초소의 절단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유라의 분대가 구축한 킬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순간 사격 개시. 유라의 서슬 퍼런 외침과 함께 어둠을 찢는 불꽃과 굉음이 폭발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위치에서 쏟아지는 십자포와의 적들은 대항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쓰러져 나갔다. 치열하지만 짧은 교전. 한편 3번 초소에 도착한 김태식 상사는 눈앞의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요란했던 총성과 폭음은 녹음된 기만 음향이었고 남은 것은 불타는 연막탄 몇 개뿐이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등 뒤 정반대 방향인 7번 초소 쪽에서 진짜 총성이 터져 나왔다. 아! 그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 자신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오판이 부대 전체를 그리고 저 어린 하사와 분대원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짧은 교전이 끝난 7번 초소 부근.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여명 속 유라는 쓰러진 적들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자신들의 분대장을 바라보는 분대원들이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명령을 어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기 한 명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운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교전이 끝난 DMZ의 새벽은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상황이 종료되고 날이 밝아오자 진실은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7번 초소 앞에는 교전으로 사살된 북한군 공작원들의 시신과 그들의 침투 장비가 널려 있었다. 정교하게 제작된 철책 절단기, 우리 군의 배치도가 그려진 지도, 그리고 소음 처리된 무기들. 이것은 강유라 하사의 분석대로 명백한 목표를 가진 침투 작전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반면 3번 초소 현장에서는 기만용 음향 장비와 연막탄만이 발견되었다. 사단 지휘부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즉시 감찰 및 전과 확인팀이 현장에 급파되었다. 조사 결과는 유라의 판단이 100% 옳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사전에 보고했던 7번 초소 TOD 사각지대 및 장비 보강 요청서는 그녀의 분석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지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만약 부대 전체가 김태식 상사의 판단에 따라 3번 초소로 향했다면 침투조는 유유히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했을 것이다. 혹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쫓다가 더 큰 매복에 걸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강유라 하사 한 사람의 명령 불복종이 대참사를 막은 것이다.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김태식 상사는 잿빛 얼굴로 말이 없었다. 그의 15년 군 생활,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실전 경험이라는 자부심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자신의 아집과 오만이 아끼는 부하들을 몰살시킬 뻔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현장 조사를 마친 유라가 통제실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승리한 영웅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태식 상사의 옆으로 다가갔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태식이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다. 그는 유라를 보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말했다. 내 경험이 내 눈을 가렸다. 자만심에 빠져서 변하는 세상을 보지 못했어. 하마터면 나 때문에 모두가 죽을 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꼿꼿했던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상사가 하사에게 그것은 계급을 넘어 한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과 사죄의 표시였다. 강하사. 아니 강분대장. 자네가 내 부하들을 구했고 이 부대를 구했고 그리고 나를 구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강철 같았던 노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모습을 본 유라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는 김태식을 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모두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경례를 받았다. 이 사건은 부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김태식 상사는 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달라며 징계를 요청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유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유라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노련한 감과 날카로운 이성이 만나자 부대의 전투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 병사들은 이제 유라를 삼성 장군의 딸이 아닌 우리를 구한 분대장으로 불렀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구호보다 강한 힘을 가졌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분대는 하나의 강철 같은 팀으로 거듭났다. 며칠 후 사단장 명의의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당연히 주인공은 강유라 하사였다. 그녀는 전시 상황에서 적을 경멸하고 아군의 피해를 막은 공로로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단상에 올라 훈장을 받는 유라의 모습을 김태식 상사와 분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 있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유라는 늘 그랬듯 초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석양에 물드는 비무장지대를 바라보았다. 그때 김태식 상사가 따뜻한 커피가 담긴 컵 2개를 들고 올라왔다. 어떠냐? 이제 좀 진짜 군인이 된 것 같나? 김태식이 툭 던지듯 물었다.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한때는 서로를 믿지 못했던 두 군인은 이제 그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전우가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유라는 마침내 철옹성 같던 최전방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의 길은 끝이 없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마지막 시험은 전장이 아닌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화랑무 공훈장 수훈 이후 강유라 하사의 위상은 5사단 전체를 넘어 군 내부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그녀의 이름 뒤에 붙는 가십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경우의 수식어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후광에 기댄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실력과 리더십으로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태식 상사와의 완벽한 파트너십 아래 유라가 이끄는 분대는 수색대대의 핵심 전력이 되었다. 9세대의 노련한 경험과 신세대의 데이터 기반 분석이 결합된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전설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이 지키는 철책선은 그 어떤 적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혹독했던 철원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유라에게는 부사관 임관 후 첫 정기 휴가가 주어졌다. 더플백 하나만 메고 떠났던 익산행과는 달리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빛나는 훈장이, 등 뒤에는 든든한 전우들의 신뢰가 함께하고 있었다.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관 공관. 1년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유라가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에 이서연 중장은 모처럼 모든 일정을 비우고 딸을 맞았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딸을 마주한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철원 밥이 입에 안 맞더냐?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입니다.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서재의 무거운 책상을 마주하고 앉는 대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대화가 오갔다. 백도의 대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득 유라가 물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 어쩌면 자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일지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이서연 중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불명예 전역했다.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정상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들었다. 지금은 아마 어디선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그녀는 말을 이었다. 유라야, 너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겠니? 유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증오,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희미해진 자리에 남은 것은 복잡한 연민이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만이 미덕이라 배우고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던 군대라는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그 대답에 이서연 중장은 딸을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련은 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을 남겨주었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다. 그날 저녁 이서연 중장은 유라에게 자신의 서재로 오라고 했다. 그녀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유라 앞에 펼쳤다. 앨범에는 앳된 얼굴의 이서연 소위 시절부터 험난한 군 생활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다.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다. 이서연 중장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다. 훈련장에서 흑투성이가 된 채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젊은 이서연의 모습이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온갖 차별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했다.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준 것은 최초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니었어. 내가 지켜야 할 내 부하들, 내 전우들이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고 더 완벽해져야 했다. 그녀는 유라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다. 나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며 나를 증명해야 했지만 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에 유라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자신을 비추는 따뜻한 태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서연의 딸이라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 유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철원의 칼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 후 군의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왔다. 이서연 중장이 직접 주도하는 선진 병영 문화 혁신안이 발표된 것이다. 그 내용은 익산 부사관학교 사건과 철원 5사단 수색대대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구시대적인 가혹 행위와 부조리를 뿌리 뽑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며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그 혁신안의 중심 모델이 된 것은 바로 강유라 하사와 김태식 상사가 이룬 신구의 조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리더십이었다. 시간이 흘러 강유라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다. 그녀는 여전히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태식 상사는 행정보급관이 되어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수색대대는 전군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부대이자 가장 오고 싶은 부대로 손꼽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유라는 새로 전입 온 신임 하사들을 데리고 DMZ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그들의 얼굴에서 유라는 자신의 지난 날을 보았다. 두려운가? 유라의 물음에 신임 하사 하나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라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들었던 말이 아닌 자신이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었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다. 규정은 너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패이며 경험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너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각자 빛나는 우주를 가진 소중한 전우다. 그녀는 저 멀리 남과 북의 경계를 가르는 녹슨 철책선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절망의 벽이었고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보였던 곳.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곳은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땅이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지평선이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별의 그림자를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태양이 된 군인 강유라.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군대의 전설은 이곳 철원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 모든 군인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